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그 행정 규칙들 있잖아요. 네,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러게요. 그냥 법조항만 딱 있는 게 아니라 뭐 오래된 관습 같은 것도 있고 생각보다 복잡하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그 행정법 자료들, 이걸 가지고 이 규칙들의 출처, 그러니까 범원, 네, 법의 원천? 그리고 그 힘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효력 범위에 대해서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뭐 복잡한 용어보다는 핵심 위주로 알기 쉽게 풀어보죠. 네. 오늘 우리가 주로 볼 내용은 행정법 규칙이 어디서 오는지, 그러니까 성문법, 불문법, 그쵸? 그리고 뭐 국제조약 같은 것도 힘이 있는지, 또 법이 바뀌었을 때 과거 행동은 어떻게 되는지, 특히 소급표 문제 같은 거요. 그 소고표 문제 중요하죠. 네, 특히 유리하게 바뀌었을 때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오, 흥미로운데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목표는 행정법의 기본 원리를 좀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는 걸로 하고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자, 그럼 행정법은 왜 주로 이렇게 문서로 딱 정해진 법, 성문법을 따르는 건가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예측 가능성하고 법적 안정성 때문입니다. 예측 가능성, 안정성. 네. 행정작용이라는 게 특히 국민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거랑 한계가 명확해야죠. 그래야 국민들도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구나 예측할 수 있고요. 그렇죠. 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 법에 근거해서 내 권리를 구제받아야겠다. 이게 명확해지는 거죠. 아하, 약간 건물의 설계도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야 집을 제대로 짓죠. 네, 맞아요. 딱 그런 비유가 적절하겠네요. 그럼 이 성문법 안에도 서열 같은 게 있겠죠? 다 똑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당연히 있습니다. 헌법이 가장 위에 있고요. 헌법. 네, 최고법이죠. 그 아래에 이제 국회가 만드는 법률, 그리고 정부가 만드는 명령들, 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거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 이런 순서입니다. 그렇군요. 뭐 상위법 우선 이런 원칙도 적용되고요. 네, 맞습니다. 상위법 우선, 특별법 우선, 그리고 신법 우선 이런 원칙들이 적용되죠. 여기서 딱 궁금한 게 생기네요. 국제조약 있잖아요. 이건 어떤가요? 우리나라 법이랑 똑같은 힘을 가지나요? 네, 그것도 중요하죠. 헌법에 따라서 체결되고 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하고 같은 효력을 가져요. 그럼 국내법이랑 동급이다. 네, 예를 들면 그 GATT라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이 협정에 어긋난다고 해서 국내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게 했던 지자체 조례가 무효가 된 적이 있어요. 진짜요? 조례가 국제협정 때문에 무효가 된 거예요? 네, 국제교범이 국내 정책에 직접 영향을 준 거죠. 와, 신기하네요. 그럼 개인이 이거 WTO 협정 위반 아니에요? 하면서 바로 소송 걸 수도 있나요? 그건 조금 다릅니다. 그 WTO 협정 같은 건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거든요. 그쵸. 국가 간의 문제죠. 그래서 개인이 직접 그 협정 위반을 이유로 우리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건 일반적으로는 어렵다고 봐요. 판례가 그래요. 그렇군요. 개인이 직접 하긴 어렵다. 네, 국가가 그 협정을 국내법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서 규정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성문법 얘기는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글로 쓰이지 않은 법, 불문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성문법만으로는 좀 부족한가 봐요. 네, 맞아요. 모든 상황을 법 조문으로 다 예상해서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일이 얼마나 복잡한데요. 네. 그래서 오랜 관행이 법처럼 굳어진 관습법이라든지 법원의 판결이 계속 쌓인 판례, 그리고 뭐 상식이나 정의에 해당하는 조리 같은 것들이 성문법의 빈틈을 메워주는 거죠.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관습법이요? 뭔가 좀 막연하게 들리는데 혹시 구체적인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정말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헌법재판소 결정인데요. 네.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다. 이게 사실 헌법 조문에 명시적으로 딱 쓰여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당연히 서울이 수도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근데 헌재는 이게 오랜 관행,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합의에 따른 관습 헌법이라고 봤어요. 관습원법이요? 네. 그래서 만약 수도를 옮기려면 그냥 법률 개정 가지고는 안 되고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죠. 관습이 헌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본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와, 관습원법이라네. 정말 놀랍네요.
근데 그 관습이라는 것도 시대가 변하면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아주 예리한 지적이세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종중원 자격을 남성에게만 인정했던 관습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건 이제 양성평등이라는 헌법 가치에 어긋난다. 그래서 더 이상 법적인 효력이 없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결했어요. 시대가 변하면 관습법도 생명력을 잃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시대 변화에 따라 관습도 변하고 법적 효력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럼 판례나 조리는요? 실제 행정에서 어떤 영향을 주나요? 대법원 판례는 법적으로는 아래 법원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실상 거의 모든 하급심 판사들이 대법원 판례를 따르죠. 아주 강력한 기준이 됩니다. 사실상 구속력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달라요. 이건 모든 국가기관을 다 구속합니다. 법률 조항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되는 거죠. 아, 위헌 결정은 힘이 세군요. 네. 그리고 조리는 뭐랄까 법의 일반 원칙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 이런 것들.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을 때 최후의 보루처럼 작용하는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법의 효력 범위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또 되게 중요하고 헷갈리는 부분인데 법이 바뀌면 언제부터 적용되냐? 특히 옛날 이래도 새 법이 적용될 수 있냐 이거죠? 네, 이게 바로 소급표 문제죠. 핵심입니다. 일단 대원칙은 소급표 금지예요. 소급표 금지. 네, 법은 그 법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거죠. 이걸 행위시 법주의라고 하고요. 이미 다 끝난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새 법을 적용해서 불리하게 만드는 것. 이걸 진정소급표라고 하는데 이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법적 안정성 때문에요. 원칙은 금지다. 그럼 예외는 없나요? 예를 들어 제가 작년에 뭘 잘못해서 과태료를 받았는데 올해 법이 바뀌어서 그 행동이 더 이상 위반이 아니게 되거나 아니면 과태료 액수가 줄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예외예요. 오, 행정기본법에도 명확히 나와 있는데 법령이 바뀌어서 어떤 행위가 더 이상 위반이 아니게 되거나 아니면 제재, 그러니까 처벌 같은 게 더 가벼워졌다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유리한 법을 적용합니다. 와, 그럼 저한테 유리한 쪽으로 바뀐 세법을 적용받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당사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주는 거죠. 이거는 정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야, 이건 진짜 실용적인 팁인데요. 꼭 알아둬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법이 바뀔 때 아직 뭔가 진행 중이던 일, 아직 안 끝난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것도 중요한데요. 법이 개정될 당시에 아직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새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걸 부진정 소급표라고 부릅니다. 부진정 소급표. 네. 근데 이것도 무조건 새법을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 법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 보호 필요성이랑 새법을 적용해서 얻는 공익을 서로 비교해서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도 좀 따져봐야 하는군요. 네. 그리고 참고로 허가 신청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보통 신청했을 때 법이 아니라 행정청이 처분을 내릴 때 그 처분 시점에 법령이 적용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 신청 시가 아니라 처분 시.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장소나 사람에 따른 효력 범위도 간단히만 보면 국가법령은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 전체에 적용되고요. 제주도부터 비무장지대까지. 다요. 그쵸. 전국적으로. 네. 지자체 조례는 그 해당 지역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요. 그리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원칙적으로 다 적용되는데 외교관 같은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 외국인도 우리 법 적용을 받는군요. 네, 원칙적으로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법원은 북한 주민도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 북한 주민도요? 복잡하네요. 네, 좀 그렇죠. 자, 오늘 행정규칙의 뿌리부터 그 효력 범위까지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행정규칙은 헌법이나 법률 같은 성문법뿐만 아니라 관습, 판례, 조리 같은 불문법에서도 나온다는 거. 그렇죠. 다양한 원천이 있는 거죠. 그리고 법은 기본적으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적용되지 않지만
소급표 금지, 만약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법이 바뀐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새 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하겠네요. 네, 그 유리한 변경 시 소급 적용 가능성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할 거리를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사회는 정말 빠르게 변하잖아요. 네, 그쵸. 그런데 과연 이렇게 문서로 딱 고정된 성문법만으로 앞으로 다가올 복잡한 행정 현실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서 법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조리 같은 불문법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더 중요해지고 또 발전해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좋은 질문이네요. 성문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불문법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오늘 논의는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네,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